옛날 옛적 조선의 한적한 마을에 철수라는 호기심 넘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항상 세상의 이치를 궁금해하며 밤이면 달빛 아래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율곡 이희 선생이 철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른, 세상의 이치를 더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율곡 이희는 철수의 반짝이는 눈에 감명을 받아 그에게 경물치지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경물치지란 사물의 본질을 탐구해야 함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는 너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세상을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율곡 이희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자연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그렇게 하면 자신의 내면도 비추게 될 것이고 이는 강한 도덕적 힘으로 이어질 것이다. 철수는 그날부터 매일 마을 주변을 산책하며 들판의 꽃, 흐르는 강물,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책을 읽고 때로는 소와 대화를 나누며 사물마다 숨겨진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철수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다리가 무너져 사람들이 큰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철수는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던 중 수집한 지식을 활용하여 다리를 재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제안 덕분에 더 단단한 다리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철수의 지혜와 단단한 다리를 보며 율곡 이희 선생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철수는 그 후로도 마을에 어떻게 하면 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실험을 하고 농작물을 더 잘 자라게 할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철수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경물치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가르침을 지니고 있단다. 이 꽃잎 한 장도 흙반줌도 말이야. 너희가 그것들을 경물치지로 탐구한다면 우리 마을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거야. 아이들은 철수의 말을 듣고 들뜬 마음으로 자연을 탐구하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수는 율곡 이희 경물치지의 정신을 통해 마을의 지혜와 발전을 가져왔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정신을 널리 퍼뜨리며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사물을 탐구하고 자기 내면의 성장을 돕는 경물치지의 정신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은 끝나지 않는 탐험이자 깊이 있는 알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지식과 호기심의 마을인 사고의 숲에는 다양한 이론과 아이디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온갖 지혜의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오래되고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바로 칸트의 선험적 종합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과일처럼 맺어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에 기대어 많은 통찰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그저 앉아서 지켜보기만 해서는 결코 비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속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가장 알기 쉽게 풀어내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철학자 에밀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선험적 종합나무 아래 앉아 사람들에게 이 나무가 말하고 있는 비밀을 재미있고 색다른 이야기로 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은 그의 청중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험적 종합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그렇게 에밀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멀고도 가까운 세계의 지혜의 다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두 왕국 사이를 연결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두 왕국은 서로 대립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절대 마주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경험의 왕국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이성의 왕국이 있었죠. 어느 날 이 두 왕국의 주민들은 세상의 진리를 찾는 자라는 예언이 주인공으로 선택된 한 젊은이를 알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다미르였습니다. 다미르는 두 왕국을 오가며 진리를 발견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처음 다미르는 경험의 왕국에 도착해 모든 사건을 직면하고 세계의 규칙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성의 왕국까지 가봐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미르는 지혜의 다리를 건너 이성의 왕국으로 향했죠. 그곳에 도착한 그는
여태껏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성의 왕국은 마치 그 자체로 모든 답을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도 당연한 진리로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때 바미르는 선언적 종합이 진리, 즉 경험을 통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에밀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그리고 이 다미르는 결국 두 왕국을 통합하는 왕이 되었고 그 이후로 세상의 비밀을 풀어나가는 데에 이 두 지혜의 원천을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세계에도 이성의 왕국과 경험의 왕국이 존재하지요. 칸트는 바로 이 두 세계의 진리를 아우르는 선언적 종합 판단을 통해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에밀의 이야기 끝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보내며 다시 한번 선언적 종합이라는 신비로운 지혜의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세상의 비밀들에 도전할 준비를 하며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고의 숲에서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전해졌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아리스토라는 이름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즐기는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지혜를 나눠주기로 유명했죠. 어느 날 그는 마을 광장에 서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품고 그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아리스토는 기지개를 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한 조각상이죠. 이름은 사피엔스입니다. 아리스토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피엔스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자체로 구체화된 형태입니다. 사피엔스를 만드는 데 사용된 대리석, 즉 진료인이죠. 이 대리석은 생산지에서 이곳으로 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이동해왔고 마침내 훌륭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사피엔스의 형상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사피엔스는 단순한 돌덩이에서 벗어나 하나의 형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형상은 조각가의 비전과 솜씨가 응축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형상인을 통해 사피엔스를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아리스토는 잠시 멈추고 주변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이제 작용인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조각가입니다. 그가 바로 작용인이죠. 그의 손길과 도구들이 없었다면 사피엔스는 그저 흔한 돌덩이에 불과했을 겁니다. 조각가의 열정과 기술은 이 형상을 존재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목적론적 원인으로 이야기를 맺었습니다. 그럼 왜 사피엔스는 존재할까요? 바로 이 작품이 창조된 근본적인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고 삶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하는 것, 이것 이 사피엔스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우리 마음속 울림과도 같은 것이죠. 아리스토는 이야기를 마치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사피엔스와 같은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러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 주의 깊은 메시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되었고 아리스토는 그날 이후로도 많은 썰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리스토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원 일론을 통해 우리가 주변의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의 행복의 연금술사라고 불리는 헤르베르토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헤르베르토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이론을 신봉하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미 마을 안팎으로 퍼져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지혜와 조언을 구하러 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의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동 우물에 물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놓고 토론 중이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누구는 새로운 우물을 파자고 했고 누구는 물을 절약하자고 했으며 다른 이는 더 큰 마을에서 물을 사오는 것이 어떻겠냐며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들은 모두 그 자체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때 회의에 초청받은 헤르베르토가 입을 열었습니다. 친애하는 마을 주민 여러분, 여러 제안을 듣고 본이 공리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마을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헤르베르토의 발언에 마을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은 당장은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을 사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절약은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죠. 따라서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헤르베르토는 각 가정마다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저수 장치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은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가정이 조금씩 저수 장치를 설치하는 데 동참하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안은 많은 마을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자 헤르베르토는 마을 장터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작은 축제를 열어 이 방법이 필요성을 설명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열정 어린 설득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힘을 모아 각자의 지붕에 저수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더 이상 물 부족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행복해졌고 자연과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추구한 결과 마을은 더욱 끈끈하게 하나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헤르베르토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늘 그곳에 머물렀고 그의 이야기와 공리주의 정신은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공리주의는 단순히 결과를 중시하는 윤리적 판단을 넘어서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서로의 행복을 도모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하고 돕는 인간의 본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